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상담으로 꾸며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35포인트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흐름 괜찮은데요. 2138.33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2130선 잠시 이탈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현재 장중에 214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한데요. 3,289억 원 외국인 순매수 나옵니다. 기관 오랜만에 매도합니다. 2,524억 원. 프로그램 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연기금 오랜만에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매도 물량이 지금 752억 원대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은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 77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00포인트 위에 안착하는 모습 보입니다. 1%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오늘 주요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흐름 보시면 697부터 현재 포인트까지 꾸준하게 쉼 없이 우상향합니다. 한 번에 낙폭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코스닥 힘 좋은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외국인의 힘입니다. 외국인 331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 물량은 26억 원까지 현재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매도 272억 원 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6억 원 사고 연기금에 21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8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60전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오늘 양시장부터 괜찮은 것 같은데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2140선을 돌파를 하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까지 3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였고 미국 기업들의 호시적 발표에 강세된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예상된 행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또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해서 올 한 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도를 높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강한 증권주입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설 연휴 뒤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된다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증시에 그간 주춤했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거래가 제일 많은 키움증권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세를 보인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대북 관련주가 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홍역과 그리고 조류 독감 등으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FDA 임상 결과들까지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간 소외되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시총 상위 종목, 과대 납폭 위주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상반기 FDA 발표가 될 기업이 메지온과 그리고 제넥신, 바이로메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2140선을 돌파한다면 2220선까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2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관점 매서 2000선까지 분할 매수 투자 전략으로 대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공유주택 사업의 이제 선도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우스 렌털과 그리고 셰어하우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커먼라이프라는 이제 브랜드로 임대주택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커먼타운이라는 또 브랜드로 셰어하우스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인 가족 증가와 그리고 편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신규 비즈니스로 중장기 신성장 동력이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유주택 사업 쪽에서도 이제 신사업인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 회사가 이제 건설 분야에서도 분양 계획이 한 7,254세대까지 완판이 됐기 때문에 금년 분양 계획 9,000세대에서 거의 한 80% 정도 달성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매출의 감소에 비해서 전부문 지금 양호한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통과 관련돼서는 이제 BMW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작년 그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실적 저점 확인을 하였고요. 이 급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투자 전략을 하신다고 보면은 이 회사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진입가는 오늘 종가 내지는 시초가,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7,000원 잡고 매매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실적 장세에서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 소장님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대동공업입니다. 예. 자, 대동공업은 주식농부 박영옥 씨 종목으로 유명하죠. 뭐 가치 투자자가 여러 스타일이 있고 여러 분야의 분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이죠. 가끔 이제 가치 투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가끔 출연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발표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뭐 이후에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오랫동안 수량을 모아서 5% 이상 지분 공시를 하면, 저렇게 모았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자기의 종목을 뭐 어차피 5% 이상 지분 공시할 정도로 모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요. 숨기려고 하시지도 않죠. 왜냐면 자신은 뭐 언론에서 그런 것이 떴을 때 팔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뭐 자기는 자산이 커서 괜찮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보셔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대동공업, 조광피역 이런 종목들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의 주력 종목인데, 그 주식농부라는 그 타이틀처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종목은 사실 대동공업인 것 같아요. 대동공업이 농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주식농부 닉네임과 아주 맞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완정적인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짐 로저스 얘기가 나왔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 김제동에 짐 로저스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난티가 그 전에 아마 그 짐 로저스가 출연한다는 그 소식도 더해져서 더 급등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게시판에서 다 돌았기 때문에 오늘 밤 김제동에서 이미 문자 메시지로 그거를 다 뿌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게시판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난티가 그 효과까지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가 3대 투자가라고 불리우는데, 물론 채권 투자의 핌코가 있지만 그분을 제외하고 주식에 지금 워렌 버핏, 그 다음 헤지펀드계의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상품 쪽에 지금 짐 로저스가 독보적인, 짐 로저스 펀드가 나올 정도로 농산물, 뭐 광업 펀드, 광업주 펀드 이런 거 실물 자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업을 워낙 좋아하고
자신이 직접 농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동공업도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주고 어제 농업에 관심이 많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짐 로저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농업 관련주고 농산물 펀드도 이미 짐 로저스 농산물 펀드로 자산운용사에서 이름을 붙여서 출시가 예전에 돼 있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언론에 나와서 한마디 또 해주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지금 그 북한 쪽의 뉴스에 지금 다들 귀를 쫑긋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그런 대가가 하나 해주니까 이거는 거의 뭐 폭탄을 투하한 듯한 느낌이죠. 확 던져주니까 더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 관련주들이 엄청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뭐 아시아 종묘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죠. 아시아 종묘가. 그리고 지금 대동공업은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예요. 농기계 제품 트랙터 콤바인. 농촌에 가면 가장 많은 게 트랙터와 콤바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짐 로저스가 농업 분야가 유망하다는 언급에 농업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아시아 종묘 같은 그 종묘 씨앗이라던가 비료 만드는 회사, 경농, 조비, 비료 만드는 회사, 대동공업 같은 농기계,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동공업이 예전에도 테마로 얽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뭐, 방영욱 씨는 이런 테마로 얽혀서 급등하는 거를 뭐,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팔진 않아요. 계속 보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단기적으로 어떤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때 단타 세력들이 들러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달려들면 피해를 보는 거죠. 뭐 방영욱 씨가 계속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뭐 순간에 그런 흔들림은 필요가 없어요. 1, 2년을 보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2, 30년을 보는 투자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이런 그 이슈가 들어왔을 때 흔들림이 심해서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었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동공업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동원산업입니다. 자, 동원 F&B라는 주식이 아주 좋았잖아요. 음식료가 굉장히 높이 갈 때. 뭐 오뚜기도 그랬었고 오리온도 그랬었고 엄청나게 급등했죠. 음식료가 성장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내수주 방어업종에서 완전히 성장업종으로 탈바꿈할 때 이럴 때 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국주정에서 보셨죠? 방어업종이 성장업종으로 변신할 때 몇 배가 오르는가? 수십 배, 수백 배가 간다. 동원 F&B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치캔 뭐 내수에서 계속 강력히 팔다가 뭐 그게 성장업종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참치캔을 먹기 시작한다. 그런 논리에 지금 2012년만 해도 이게 6만원짜리가 15년도에 60만원을 갑니다. 자, 동원 F&B 무슨 뭐 급등주 할 필요 없죠. 솔직히 이런 거 보면. 테마주 급등주 쫓아다니게 다치는데 동원 F&B 같은 종목도 10배를 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쵸? 근데 동원 F&B가 가는데 동원산업은 반대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까 동원 F&B를 보면은 2012년인가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급등을 하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에 동원산업의 주가는 틀리잖아요. 같은 동원 계열인데. 왜냐면 이 동원산업은 일단 참치를 낚아오는 역할을 하고 동원 F&B가 그 낚아온 참치를 갖다가 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원산업이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동원 F&B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치 가격이 낮으면 동원 F&B는 참치 캔에 넣는 참치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재료 가격보다 판매 가격의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왜 지금 이 박스권이 깨졌던 부분이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작년에 한아라호, 테라카오 이 선망선을 건조해서 출항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치 어선들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동원산업이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이런 애들이 이른바 참치 배를 띄워서 거기서 참치를 원양어선, 먼 바다로 나가서 참치를 낚아옵니다. 거기 뭐 몇 달 동안 배를 타면 뭐 몇백만 원 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런 참치 배를 띄우는 역할들을 하는데 되게 오래됐어.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새로운 배를 들였습니다. 여기에 특수 급냉 설비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참치를 생산하는 걸 가능해졌습니다. 동원산업이 아까 동원 F&B의 캔용 참치도 납품한다고 했지만 횟감용 참치도 납품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급 참치회 파는 그 판매점에 가시면 우리가 그 바로 잡아온 참치를 냉동해서 요리사가 지금 떠서 주는 걸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횟감용 참치 그리고 캔용 참치 어쨌든 참치를 다 낚아오는데 새 배를 작년에 그쵸? 새 배를 작년에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배를 띄웠으니까 엄청나게 일단 새 배에 돈을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과도기예요. 이제 그 3배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올해는 또 최신형 선망선 추가 2척, 신규 건조 예정이에요. 우리가 조선사 하면 무슨 뭐 유조선이나 무슨 광물 싣고 다니는 선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많아요. 고기잡이배, 뭐 오징어잡이배 이런 것도 최신식으로 만드는 거 조선사에서 하거든요. 근데 동원산업이 어쨌든 배를 지금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참치를 잡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원 F&B에 비해서 뒤졌던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격차가 다시 좁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에 수산물 분야 수출 2억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수출 분야의 효자인 기업입니다. 동원산업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에 사는 게 좋다. 이걸 연봉으로 보세요. 자, 이게 한번 상승 시작하면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 2003년부터 2013년 뭐 급등주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원산업도 2003년에 열심히 정리실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5,000원에서 15,000원이었는데 13년도에 41만 9천원을 가요. 동원산업이 느린 것 같죠? 열심히 참치 하나하나 낚아다가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렇죠? 지금 오륜업체 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차분히 정식으로 매수하면 또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절가는 21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지금 그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실적과 주가에도 어느 정도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대 주주는 다우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움증권. 그냥 다우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 다우기술은 미국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 클라우딩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팅 그냥 구름처럼 둥둥둥둥 여러 가지를 띄워놓고 한 번에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활용해서 중소기업 상대로 해서 ERP, 전사적 자원관리죠.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훨씬 정보도 빨라졌고 더 이제 뭐 정리하기도 쉬워졌고 기업도 이제 뭐 예전보다는 더 스마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우기술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키움증권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도 증권사에서 지금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브로콜리지가 죽어서 키움증권이 닫힐 것이다 했지만 키움증권은 정말 성공적으로 변신을 해서 브로콜리지에서 굉장히 그쪽에 그 치중되어 있던 분야를 완전 다 여러 분야로 넓혀서 지금 같은 경우는 IPO에서도 온라인 증권사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많이 따냈어요. IPO 상장을. 그래서 굉장히 키움증권이 앞으로도 굉장히 잘 해나갈 것 같고요. 대형 증권사, 거의 대형 증권사죠. 키움도 사실. 그래서 다우기술, 키움증권 이렇게 같이 성장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키움증권의 성장 이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자, 율촌화학 하면 농심이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농심이 신라면을 만들면 혹은 농심이 뭐 새우깡이 농심인가요? 과자를 만들면 율촌화학이 그 봉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농심이 과자 라면을 많이 팔면 율촌화학은 자연스럽게 거기 그냥 봉지만 납품하면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러니까 농심이라는 강력한 캡티브 마켓에 그 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촌화학은 일단 너무나 안정적인 그쵸?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반도체용 포장재 이쪽이 지금 크고 있어요. 전자소재사업부. 여기가 처음에 돈이 안 됐는데 아까 말한 농심이라는 강력한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안정적으로 팔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전자소재사업부를 키우니까 시장에서도 전자소재사업부의 성장을 받아들이면서 2017년 말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급등을 해서 너무 놀랐는지 갑자기 확 가라앉아서 다시 아쉽게도 그 만 12년, 13년짜리 고점 다 뚫은 거를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거든요. 좀 기술적으로 아쉽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그 한번 놀랬던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소재 사업부의 성장은 아직 주가로 반영이 안 됐다. 한순간 되려고 했다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되는 그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종목입니다. 아시아 종묘.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 가고 있죠. 지금 29.26%.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호가가 한 5개 남았죠? 9,770원에 282,681주 걸려있고, 지금 계속 위로 먹고 있네요.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상한가 못 가더라도 29%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의 급등으로서 그동안의 고점을 다 뚫었습니다. 물론 아시아정모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8,000원이라는 라인, 지금 2015년, 16년, 18년, 자, 3년에 걸친 고점 8,000원을 강력히 돌파했다는 거. 여기가 시작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시아종묘가 지금 걸린 게 많아요. 이슈가. 아난티도 보시면 재료가 한번 나온 다음에 재료가 너무나 운 좋게 남은 재료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두세 개가 막 얹혀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운이 좋은 건데, 아시아종묘도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일단 남북 산림평 해충 방제 작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산림협력해서 막 뉴스에 막 자주 나왔잖아요. 그 무슨 화살머리고지에서 우리가 군인들끼리 협의하는 것도 나왔고, 산림청 직원들끼리 협의하는 것도 나왔고, 또 뭐 바다에서 해수부 직원들끼리 뭐 만나서 무슨 어업 지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서 남북경협 테마로 지금 다 띄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아종묘는 이제 농업 쪽에 관련됐다고 보면 되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병해충 공동방제 움직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종묘가 그 부분으로 얽혀 있고, 또한 2017년에 대규모 종자 지원을 포함해서 북한에 총 32톤의 채소 종자 지원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야, 또 지원이 나온다면 아시아종묘가 이런 씨앗이라던가 지금 채소를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광윤농업 발전 유한공사를 통해서 함경부터 평양에 종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있다. 이거 예전에 2017년에 한 거에 플러스 추가 지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종묘가 지금 상한가에 갔네요. 그래서 아시아종묘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종묘가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매년 고점이었던 8,000원 라인을 완전 매물 소화가 맞췄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남북경협의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농업 관련주. 짐로저스가 원래 짐로저스는 나오면 농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농산물 농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짐로저스가 한마디 했다는 게 평소에도 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먹히는 거죠. 지금 타이밍 자체가. 남북경협이 이슈화 된 데다가 농업이 이슈화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농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가능성이 뭐가 큰 경제 가능성이 있다. 이걸 던져주니까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짐로저스가. 그래서 이제 뻥 터지는 순간이 오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종묘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더 갈 수 있다.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아시아종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규 수석 전문가 바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5종목을 또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DJ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조카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여러 컨텐츠들을. 근데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성장이 조금씩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가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회사인데, 원래는 이런 생방송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VOD라고 해가지고 VOD 부분을 강화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방송으로 됐었던 부분들을 VOD 편집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청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시청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광고 부분에 대한 성장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이 VOD를 편집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접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늘 0.3%대에서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올해는 또 프리캣이라는 별도 어플을 또 하나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플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이 다각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39,0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람인 HR이라는 그 일자리 관련 정책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시장 자체가 너무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V자 반등 비슷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쉽사리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실리지 않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성이나 2019년도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인 HAR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혜주인데,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서비스 자체의 단가를 인상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나아질 거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채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줄어들었었던 부분들, 그 공채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올라서게 된다면 2019년도 공채 시장 규모가 다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20%에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해 본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18,900원이고요. 9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포웰 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션 관련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의류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라든지 리복이라든지 퓨마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해가지고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코엘 패션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의 다각화, 사업의 다각화에다가 포함이 되면서 실적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오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자면 매수가는 4,670원 이하,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잡아드릴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게 의류 관련주라서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의류 관련주라서 안정적인 성장도 예상되지만 이 코엘패션이라는 회사가 자회사 중에서 필코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코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소차 테마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수소 연료 전지차용 캐퍼시티를 만들었었던 전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면서도 자회사가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메리트로 엮일 수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엘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요, 파마 콘덴서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59,000원대에서 지금 옆으로 약간 누워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가가 대체적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갈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파마 콘덴서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파마 콘덴서와 연결되어 있는 파마전자나 전기가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소차와도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파마 콘덴서가 이런 다른 내용들보다는 본업이죠. MLCC라 그래가지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계속해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 MLCC 사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량 MLCC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부족이 이뤄지고 있는 고용량 MLCC를 제조하고 있는 산업 콘덴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장성 외에도 전장 장비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더 높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본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성장성도 물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장 장비에 대한 새로운 매출까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TV에서도 5G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산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산업 콘덴서의 MLCC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산업 콘덴서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그런 친환경차에 부품을 납품했었던 전력이 있고 나라에서도 2025년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업 콘덴서는 MLCC에 대한 수혜와 그 MLCC가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전장 장비에도 들어간다라는 메리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매출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산업 콘덴서 같은 경우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59,000원 이하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이에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NH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00원 초반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14,000원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증권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앞에 설명드렸었던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이 증권주는 대체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와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자면 사실상 2017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연중 고점이 아니라 뭐 역사상 고점을 돌파하면서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증권주들이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증권주들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던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차트들을 돌려서 보면 2000년도 초반이나 뭐 1990년도 후반이나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증권주들이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2017년도에는 시장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약했어요. 그게 약했었던 이유가 채권 평가 손실액이 반영됐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일시적인 수급에 꼬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도 뭐 증권 거래세 폐지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증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ETF 상품들 같은 것들보다는 증권주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탑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3주 전에 12,100원에서 추천을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를 많이 덜어드리는 증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수료, 브로커리지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금융이라고 많이 하죠. IB 쪽에 대한 강자고 주식 발행 시장에서도 작년에 1위, 그리고 채권 발행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IB 쪽의 그런 사업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사들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NH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오늘 주가가 올라버려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매수가는 13,4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좀 빠른 종목과 느린 종목들을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수가 2130포인트, 오늘 2140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213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건 증권주 같은 NH투자증권을 저는 가장 선호하지만 다른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5개의 종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증권거래소의 지금 폐지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증권주들,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은 미창석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정말 없네요, 이 종목은. 네, 그리고 실패했네요. 예. 그 결과론적으로 흥구석유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사실 미창석유 이 거래량이 진짜 없는데 뭐 이런 스타일이 우리나라 증시에 꽤 있어요. 그 거래량도 없으면서 정말 초장기적으로 오르는 것들 진짜 좀 신기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미원화학이나 미원 SC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요. 그냥 꾸준히.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정말 없는 기업들인데 미창석유도 보면 2000년대부터 보시면 2000년대 6,000원이었어요. 근데 16년도에 99,000원까지 갔잖아요. 거래량도 없으면서 하루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거래되면서 쌓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년선, 이거 연봉이거든요. 초장기 추세를 알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릴 때 연봉을 보면 우상향 종목은 안심이 돼요. 왜냐면 20-30년 장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거는 사실 20-30년을 버티기가 어려운 기업들도 많은데 계속 상승했다는 건 앞으로 20-30년 또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0-30년을 하락한 종목은 20-30년을 하락하면 그 전에 죽겠지만 20-30년을 만약 하락했다면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도 20-30년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미창석유 보니까 지금 항상 10년선에 그쵸? 항상 10년선에서는 최저점이었거든요. 지금도 10년선에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근데 이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인데 신기합니다. 거래량이 정말 없잖아요, 평소에. 흥구석유는 지금 호가창을 보면 옛날에 흥구석유를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거래가 촘촘한데 미창석유를 보면 알아요. 미창석유 호가창 보면 옛날에 흥구석유 호가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호가가 텅텅 비어 있었죠. 흥구석유도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여기에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건 세력이 없으면 20-30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흥구석유도 보세요. 그렇게 거래량이 없었는데도 이것도 똑같아요. 희한하게 10년선에서 다 지지를 받고 온 거예요. 지금 2000년대 이전부터. 10년선 이상하게 미창석유도 10년선을 지켜요.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한 주, 두 주를 거래하는 일정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그다음 흥구석유는 지금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터진 거고 미창석유는 뭐 재료가 들어와서 터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이것만 거래하시는 분은 또 이것만 거래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미창석유는 뭐 이렇게 단기 추천을 했지만 급등한다는 뭐 희망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흐름 을 보자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창석유 말씀해 주셨고요. 저 궁금한 게 이렇게 거래량 적은 종목들을 일일이 하나씩 찾는 뭐 요령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뭐 그러니까 전 종목을 그때 어떤 분이 저랑 같이 나오신 분이 전 종목을 맨날 돌려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힘들고 어쨌든 모든 종목을 매일 돌려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알고 있어요. 물론 신규 상장주가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사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미원 SC나 흥구석유나 한국내와 이런 것들 거래량 정말 없었고 사기도 힘들고 그러면 팔기가 힘들어요. 내가 물량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대주주가 물량을 거의 80%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럼 한국거래소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네 내년부터 1년 내내 단일가 매매를 해라. 이러면 속이 터져버려요. 맨날 단일가 매매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서 이런 종목은 뭐 사실 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들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역시 아시아 종묘죠. 예. 이게 방송을 타는지 아까 분명히 제가 28만 주가 상한가에 걸려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하는 순간 다 먹더니 지금 30만 주가 쌓였어요. 누가 60만 주를 위에다 확 매수를 걸었나 보죠. 그래서 아시아정말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8,0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2015, 16,
18년도 고점인 8,000원을 단번에 돌파했다. 그러면 내일도 굉장히 강세를 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2,000원이 예상보다 빨리 도달될 확률도 있고요. 단기 추천주로는 아시아 종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수석 전문가는 지난 시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원격 의료 관련돼가지고 규제 샌드박스가 좀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초에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한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 언론에서 그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재사항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규제가 풀려가지고 원격 의료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닌 일본의 소니와 손을 잡고 일본 쪽에서 원격 의료 쪽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제가 많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뭐 비트 컴퓨터나 뭐 유비케어 같은 전통적인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이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지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던 테마들, 오늘도 이제 몇몇 테마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선순환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한 번 정도는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영상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이런 방식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기계 자체에다가 영상 자체를 저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웹상에다가 그 영상 저장 내용들을 전부 다 띄워가지고 공유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텐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업종이 바로 수소차 테마였습니다. 수소차 테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서 뭐 유니크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풍주정 같은 종목들도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스윙 관점으로 제가 한 보름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조정은 받되 버텨내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점 구간대에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원래는 필코전자라는 사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패션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사명을 코엘 패션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매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성을 담보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인 필코전자에서 개발을 했었던 수소연료 전지차용 캐퍼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와 엮이게 된다면 생각보다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놓고서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코엘 패션이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와서 한번 강하게 올라가다가 121선을 한 대 맞고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 121선만 돌파하게 될 경우에 충분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10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에 대해서 단기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신 소장님? 예, 오늘 파미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미셀 지금 상한가 갔는데, 자, 바이오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파미셀은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거의 가는 것 같죠. 자, 지금 뭐 바이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하는 거고, 신라제는 항암 신약 치료제인데, 파미셀은 이제 줄기세포에서 독보적인, 그쵸. 줄기세포가 한때 뜨려고 했다가 그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에 줄기세포가 사실 확 뜨지 못했는데, 파미셀은 지금 독보적이에요. 일단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의 파미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파미셀의 그 치료제는 심근경색 치료제로서 지금 환자들이 치료에 들어간 환자들이 있고, 오늘은 무슨 소식이냐면 셀그램 아닌가요? 셀그램 LC죠. 셀그램 LC가 임상 3상 조건부 품목 허가가 식약처에서 났다. 이제 임상 3상이면 그래도 꽤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이런 특징주의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류를 사면 될 것 같아요. 술 종목. 예를 들어 뭐 중국의 귀주모태주라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로 발효. 풍국주정은 수소차로 넘어가서 진로 발효 같은 주정,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그 업체와 이 지금 셀그램 LC를 만든 파미셀, 술에 찌든 간을 회복시켜주는 줄기세포 치료제래요. 그러니까 이 그 술 주식과 파미셀의 두 개를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에도 대비하고 자기가 술에 쓴 돈을 회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술에 찌든 사람이 많고 간이 병 들어가는 한국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미셀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증폭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가 아마 그 시작을 알리는, 줄기세포 쪽에서 바이오의 어떤 그 지금 급등을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은 파미셀이다. 그래서 지금 뭐 신라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조정세에 들어갔는데, 파미셀은 오히려 이런 강력한 시세를 내는 거 보니 독보적으로 혼자 개인기로 바이오 업종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뚫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지금, 그리고 녹색창에서도 실검을 달리고 있는 파미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뭐 좀 많이 있어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변동성이 커졌었고, 방금 말씀해주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코스피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 코스피에서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진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4%,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연간 통틀어서 나온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뭐 30%가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5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을 보시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늦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들이나 내용들을 찾아보면 반도체 업황의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밀릴 것이고 대한민국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2018년도 상반기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많이 밀려서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97,000원, 10만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올해 1월 4일날 5만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조정폭이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10월 30일부터 제가 지금 찍어서 잠깐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860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주체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레포트들보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참고를 하시는 거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내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징주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였을 때는 2018년도 1년 내내 조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추가 상승 여력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8954번님의 퓨전 데이터입니다. 1,52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오 기술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딩 컴퓨팅에 그 종사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유상증자 소식도 있고 해서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유상증자가 기업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물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급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급락을 어쨌든 무슨 핑계로든 급락을 했던 간에 2,000원째 라인이 깨진 게 너무나 안 좋죠. 지금 2016년부터 17년, 18년도 다 저점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믿었었죠. 저기에서는 안 빠지겠거니. 근데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되었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보시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141번님께서는 JYP 엔터 여쭤보셨습니다. 29,500원의 비중은 30%,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JYP 엔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지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10월 지나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월 말과 12월 중순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상중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꺾여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나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27,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비중을 10%만 남겨두시고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3만원 돌파 여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의약품 지수를 보거나 제약 지수를 보거나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로 쏠려버리면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잠시 잠깐이라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자금이 IT 쪽이나 제약바이오로 물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3만 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32,0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이 넘어갈 때 32,000원 1차 목표가 지정을 해주셨고요. 비율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4067번님의 우리로 종목이고요. 2,21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 장기 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장기 보유를 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근거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초고속 정보통신의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 이 판매하는 업체고요. 사실 지금 재무제표를 봐서는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532억 매출이 나왔었는데, 2017년도에 411억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더니, 마이너스 거의 60억 가까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사업이 악화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주가에도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줄줄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장기 보유의 근거가 있었더라도 지금 아까 전에 전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퓨전 데이터. 다시 한번 보면은 퓨전 데이터가 2,000원이라는 이 선이 3년에 걸친 저점이 붕괴돼 버리면 이 이후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았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요. 강력한 모멘텀이 없이는. 그럼 이 우리로도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금액도 어떻게 보니까 비슷해요. 또 2,000원 라인이에요, 이것도. 근데 보면 항상 2016년, 17년, 18년 계속 거기가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믿었던 데가 붕괴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아래로 확
힘이 쏠리면서 내려가 버려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이제 여긴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가 안 깨지면은 이제 장기 보유 마인드로 가도 되는데 아무리 옆으로 행보하더라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돌아갈 걸 예상하고, 근데 여기가 강력하게 붕괴되면 일단은 좀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조금 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물량을 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란 선이 강력히 붕괴되는지 안 붕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좀 빠르게 더 가겠습니다. 5675번님의 오리온 종목입니다. 12만 1,000원의 비중이 절반. 이재규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오리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 뭐 회사의 가치나 뭐 성장성이라기보다는 가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하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라는 것은 이게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5% 들고 있거나 10% 들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5%나 10%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50%라는 비중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갈 때에도 보유를 하기가 어렵고요. 빠질 때에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오리온같이 우량주기 때문에 저는 회사 자체는 좋고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비중을 조금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나 아랫꼬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11만 5천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11만 1,000원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30%까지는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에는 13만 원 정도를 제가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30%까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다 비중을 30% 정도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축소를 일단 첫 번째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정리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40포인트 안착합니다. 오늘 시장 괜찮네요. 2141.92포인트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27부터 지금 2143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오고 지금 뭐 차익 실현 매물들 모두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외국인 여전히 사는데 많이 사네요. 3,593억 원이나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 물량 555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개인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려 5%대의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12만 4천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0만 원대 회복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5위까지는 빨간불이 많았는데 여기는 반반이네요. 셀트리온, SK텔레콤 상승하고 LG화학, 포스코 하락하고 삼성물산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00포인트 안착합니다. 1.32%대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은 흐름이 그래프 모양이 더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냥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600포인트대부터 700포인트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455억 원. 개인 장 후반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203억 원 매도하고요.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 3인방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 가까이 올라오고요. 신라젠도 올라오고 바이로메드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까지도 상승하는데 CJ ENM도 하락에서 현재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메디톡스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HLB도 올라가고요. 펄어비스도 올라가고 코오롱 티슈진도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100원 하락하면서 조정받으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2130선을 가볍게 뚫고 21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 나름대로 코스닥도 700선 위에서 움직이는 긍정적인 시장 모습이 보여졌는데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신예와 노장의 조화. 그러니까 신예랑 노장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 순환매를 하면 뭐 한여름까지 지수가 안 움직이더라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계속 그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운수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쳐졌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듯 했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의약품은 사실 초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 업종이에요. 근데 속도가 이제 조절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였고, 그리고 이제 구경제가 너무 처져 있으니까 운수장비, 자동차가 속해 있는 운수장비가 강한 이제 시세를 내면서 조금 올라온다. 오늘은 이제 의약품이 강했고, 오늘은 특히 이제 인상적인 거는 증권업종이죠. 증권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띠면서 1위에 올랐어요. 저 업종 지수가 무려 3.69%가 올랐어요. DB금융투자 6.81, 키움증권 6.60, 유안타 5.52. 주로 지금 약간 브로콜리지의 강자들 좀 그쪽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업종이 오랜만에 강세를 띈 것도 이것도 되게 좋다. 원래 옛날에 증권업종은 상승 초기 어떤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증권 주식이 좋아지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뭐 1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바이오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전자라던가 운수장비 이런 것들이 좀 뭐 약세를 띨 때라던가 이럴 때 뭐 번갈아서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안 움직인 증권업종도 움직였고요. 건설업종도 1.99%나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움직였던 업종들이 순환매를 돌고 바이오 의약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신구 조화가 잘 되면서 순환매가 되면 되게 건강한 기간 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한 기간 조정이 한여름까지 잘 맞추면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지수의 본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월달 그 조금 일수가 적더라도 즐겁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수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IT 쪽에 대한 자금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왔는데 방금 그 신일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너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정상적으로만 간다면 충분히 2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매가 좀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작년 10월이나 11월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올해 연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아예 보지 말아야지 하고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관심을 갖고 다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HTS라든지 MTS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평소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올라가다 보면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4일 이후에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거래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2조 2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작년에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8,5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밀려도 많이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돌발악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크게 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지금 만약에 손실나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내가 처음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내 목표가가 어디였는지를 잘 고려를 해보고 좀 차분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2조 정도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도 9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열정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놔두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조금씩 여유 있는 매매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2145포인트대까지 올라왔네요. 0.81%나 올라왔고요. 오늘 장중 고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폭이 괜찮은데요. 1.26%나 올라갔네요. 704.41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28원 6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지수가 한 17포인트 올라서면서요. 제가 지난번 추세를 만들 때 2135,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했는데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특이한 것은 수급에서 여러 가지가 잡힙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줬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외국인이 매도할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한 4천억을 했었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도로 돌변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방어했던 연기금이 870억을 시장에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첫 번째 해석은 기관들이 시장을 바쳤기 때문에 주가 올라오는 데다가 포트를 좀 줄이는 거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기관들은 주가 하락할 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까지 해서 9천억 정도를 매수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이 계속 사도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리다가 그게 꼭지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과거에 주가에서 매수 누적했던 자리, 거의 저항대까지 오늘 완전히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증권 거래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 거래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투심을 어느 정도 흔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영향인가요? 오늘 아시아 시장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요, 약보합으로 빠졌고요. 대만도 0.3%, 그 다음에 항생도 0.2%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중국도 0.45%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0.8%, 그 다음에 코스닥 1.2% 정도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미국 선물도 사실은 지금 강세와 약세를 오가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만 상당히 많은 강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은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2월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미국장인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소폭 밀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0.7% 정도 올랐는데, 자, 미국장이라는 나라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33일째 접어들고 있죠. 하루에 25,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시장에 지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도 내보내지 않는 이런 상황. 결국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실적이라는 게 있었죠. IBM이 8%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다우만 올렸죠. 나스닥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뭘까요? 미국 시장이 요 근래의 특징은 악재를 시장에 반영을 안 하고 있고 호재만 찾아서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면 밑에 있던 악재가 올랐을 때는 뭘로 방어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영향권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좀 더 길어졌을 때는 결국 신용평가기관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올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다. 결국 지금 올라가는 것이 불안한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셧다운이 해결돼도 실제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어저께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안 빠졌습니다. 빠지다 말았죠. 일단 이평선상으로는 60일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주봉입니다. 이 후행 스팬이 어떤 식으로 따라갈 거냐는 거죠.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간다 그러면 시간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눌렀다 이격을 벌려서 올라간다면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악재에 둔감하면서 호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을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조정을 예상한 시장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꼭대기, 지난번에 26,900까지 갔었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시장의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죠. 두 번째 이슈는요,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4분기가요. 그런데 그날 주가를 땡겨 올렸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도요, 전분기 대비로 이익이 31%가 줄었죠. 물론 1년 전체로 본다면 이익이 51% 증가하는 부분이고 2년 연속으로 최대치의 실적을 냈지만, 실제로는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쩌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돼 있고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해석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계속 진행형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4분기 이후 새롭게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나아지거나 그전 3분기와 거의 대동소이한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의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상승 SK하이닉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떨어지고 있는 20주선을요, 오늘 5% 상승해서 관통을 했습니다. 관통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것이 맞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세대를 벗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포인트를 맞추고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앞에 거를 좀 짧게 가져갑니다. 2135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돌파를 했어요. 아까 제가 올 때는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진짜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요 브로운색 선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패시브 펀드라는 건 아마 시장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 거예요. 추세 추종에 매매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공격적인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 선을 그어놓은 건 뭐냐면 과거의 누적입니다. 외국인들 누적으로 매도하고 누적으로 순매수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요 자리는 3번 바닥을 찍고 한번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기 4번째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확인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는 요 정도의 수급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의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수급의 공간을 오늘부로 100% 다 채웠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능한 지역이었죠. 근데 어저께 매도하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가 지난번에 누적으로 했던 저항대 부분을 완전히 메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부터 매도 가능하다 했는데 오늘 샀기 때문에 사면서 그 매수의 누적 부분을 채웠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8천억을 비차익까지 매수했지만 향후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 주가에도 저항대가 있듯이 수급에도 저항대가 있고 지지대가 있습니다. 과거 이 모습에 지지대가 있고 여기 지지대인 것처럼 지금은 저항대라면 진짜 시장의 모습은 이제부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후행 스팬으로 목표치를 많이 잽니다. 이 목표치를 재는데 첫 번째 현재 요 과거의 종가를 과거에다가 표시를 하는 후행 스팬이 요 녹색입니다. 이 녹색을 제가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즌에 또 올라갔다가요. 추세를 이탈을 어저께 했었어요.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 연장선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열의 8입니다. 근데 지금 딱 연장선에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죠. 자, 요런 상황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우 있어도 뚫고 가는 경우는 별로 많다. 만약에 뚫는다면 지수는 2350, 400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또 이평선상으로도 보시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결을 쭉 했더니 깨지고 난 다음에 고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돌아가 봤더니 지난번 요 지점 10월 30일 저점에서 두 번째 저점이었던 자리가 11월 23일에 그걸 연작을 해봤더니 여기서 추세선에서 꼭지를 맞고 밀렸고요. 다시 되돌려서 올라가는 국면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올라간다면 맥스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정확하게 221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계속 사주는 경우가 나온다면 2110이 보이겠지만 만약에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싸움이 이제 진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매수를 할 때 모습을 보면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